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중동 여러 나라들의 정세와 그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해보는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도 역시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연구원이신 조현영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가장 뜨거운 국제사회 뉴스는 역시 아프간 사태예요. 아프간에서 미군이 이제 철수한 이후로 탈레반이 아프간의 수도 카불을 완전히 장악하고, 아프간의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로 도망가고, 돈은 뭐 몇천억을 가져갔다, 현금을 가져갔다, 뭐 아니다, 그거는 낭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게 된 거를 보고 이란은 어떻습니까? 신나하고 있죠 지금. 러시아, 중국, 이란, 터키, 그러니까 미국의 적대국들은 다 좋아해요. 지금 축제 분위기죠. 왜냐하면은 왜 적의 적은 내 친구니까. 그래서 탈레반을 음으로 양으로 이란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재정 지원, 뭐 무기 지원 등등 해서. 오죽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왕이부장 가가지고 그 정치 수반도 만나고 뭐. 그러니까 미국 적이라면은 다 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미국 경쟁 세력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0년 만에 미국이 철군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관점하고 이제 중동 관점하고 좀 달라요. 미국 관점으로 보면은 미국 내에서 일반 국민들, 시민들은 거의 축제 분위기예요.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바이든을 극도로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도 조차 이건 바이든 잘했다. 오호. 이건 잘했다.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왜냐면 최초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을 얘기했거든요. 사실상 올해 5월 철군 계획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선될 줄 알고. 근데 석 달 동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시간 끌면서 이제 8월 달에 했는데, 지금 비판의 초점은 뭐냐면, 핵심이 첫 번째,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우리가 시작했다, 미국이 20년 동안.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맞아요. 그럼 담화에서 그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이건 지금 시각 교정을 해야 된다. 20년 동안 투입했는데 수천조 원을 투입했다면서요. 엄청나게 돈을 투입했는데 뭐 성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철군한 게 맞다고 전부 다 국민들은 다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서 이제 군 출신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이제 미국 남부나 이제 중부에 사는 이제 백인들이 가장 많이 그 군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갔다 오면은 다 팔다리 잘려 있고 이러니까 이거 왜 하는 거냐, 전쟁. 약간 베트남전 비슷한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이제 철군에 대한 분위기는 거의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예요. 그래도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KT 맥팔런이라고 트럼프 정권 당시에 안보 부부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찍어주더라고요. 그 철군 왜 처음에 이제 아프간에 진격한 이유가 이제 알카에다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탈레반이 이제 보호하고 있으니까. 2001년에 토라바라 작전 해가지고 탈레반을 커버를 했어요. 그러고서 빠져나오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미션이 테러 세력 제거해서 네이션 빌딩으로 바꾼 거예요. 국가 재건으로. 근데 네이션 빌딩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미국의 오만인데,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해가지고 유럽 깨트려 놓은 다음에 독일 재건시켜 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동아시아도 마찬가지. 일본 깨트려 놓고 재건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가장 못 사는 또 한국을 또 세계 10강 경제국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좀 오만한 거예요. 탈레반도 우리가 경제 빌딩 해주면 국가 재건 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고 관리들이 되게 부패했어. 그 다음에 국민들이 일단 지적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서 자꾸 그 당시 2003년도 4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외신 언론 보면은 그때 한국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그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의 정당성을 설명해서 뒤에다가 한반도 지도를 걸어 놓거든요. 왜 한국도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렇게 세계 10강의 경제국이 됐다.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아프간도 재건할 수 있다라고 이런 선동을 해왔어요. 공화당입니다. 부시 행정부 당시에서. 근데 이게 20년 누적되다 보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조차도 이제 피로도가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국민들은 환영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철군할 때, 그러면 미국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대사관 직원도 있고 관련된 미국인들. 근데 거기에 대한 대피 계획을 지금 실행 안 하고 그냥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금 비판의 초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거한 건 좋은데, 철거하려면 단계적으로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미국인들이 지금
그 현지에 지금 어디에 이제 숨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좀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외교적 이 쟁점이 미국에서는 가장 화두고,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는 중동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미국이 빠지면은 그 텔레반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주변국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한테는 그렇게 또 좋지는 않다. 왜? 첫째,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그 무슬림 잘못 건드려가지고 혼난 적 있죠. 체첸 반군. 그러니까 탈레반이 가장 맹렬해요. 탈레반 체첸 반군보다도 더. 예, 그리고 또 그쪽이랑 연계돼가지고 중앙아시아에서 또 난장판을 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뭐 미국이랑 주적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이제 러시아랑 이제 중국이랑 이런 애들이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게 그렇게 좋지만 않다. 그 다음에 또 중국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가장 지금 국제사회에서 문제받는 게 신장 위구르 무슬림들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학살에 가깝게 하는데, 만약에 탈레반 무슬림 세력들이랑 연계가 되면 어떻게 될 거겠습니까? 중국도 소수민 쪽이 많거든요. 무슬림 준동이 일어나면 이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탈레반은 진짜 소련도 붕괴시켰고 미국도 패퇴시킨 나라예요. 얘네들이 중국이랑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장 위구르랑 결합돼가지고 무슬림 쪽이니까. 그래서 중국한테도 뭐 미국이 빠졌으니까 기분은 좋겠지만 뭐 앞으로의 미래는 그렇게 장밋빛 미래는 아니다. 그러면 이란이죠, 이란. 이란은 이제 시아파 무장 세력이란 말이에요. 시아파랑 그럼 탈레반은 수니파 계열이고. 아, 탈레반은 또 순위파니까. 그러니까 여기 또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죠. 지금은 뭐 미국이란 주적이 있으니까 뭐 우선은 같이 으쌰으쌰하지만 재정 지원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 빠졌어. 빠지면 이제 둘이 붙어야지 이제 어떻게 이것도 해결될 거냐.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위협적 분석이 있다라고 현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럼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이제 인도입니다. 인도는 왜요? 인도가 파키스탄하고 그 아프간 두 개의 국경을 이제 쉐어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미군이 약간 좀 눌렀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군이 빠지니까 이제 애들이 중동할 거 아닙니까? 텔레반이 국경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관세 이런 거 다 장악해서 재원이 엄청 풍부해요. 마약도 수출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이제 인도가 이제 당장 상대를 해야 돼요. 인도는 또 중국하고 붙어 있는데, 인도가 지금 안보 위협이 가장 크고 아마 인도가 가장 머리가 아플 거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이란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3분의 1이 통과되는 호르무즈 해협, 이 길목에서 테러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지 지정학적으로 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지도를 보면 되게 이해가 편한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그 위쪽으로는 이제 페르시아 걸프만이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인도양이거든요.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이 이제 수출을 할 때 거기를 꼭 지나가야 돼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른바 해상 골짜기라고도 불리는데, 선박에 지나갈 수 있는 폭은 1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좁은 구간이 3km인데 그게 국제법상 이란의 영해에 속하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서 이제 이란이 막아버리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전 세계 말씀하신 것처럼 물동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물론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아래쪽엔 UAE가 있거든요. UAE에서 우회 송유관을 이렇게 활용하더라도 전체 물동량의 21%밖에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이제 전략 대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참고로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시아 쪽에 공급되는 원유는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서 이제 남중국해로 돌아와서 이제 아시아에 뿌려지거든요. 이번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해상전 붙는 데가 바로 남중국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원유의 그 동맥선에 따라서 항상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입구에 해당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은.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지역이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가려면은 꼭 골목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골목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불량배들이 있다가 그 지나가는 애들 이제 뭐 돈 뺏고 뭐 이렇게 가방 속 뒤져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뺏고 그러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는 그 이 세계 물동량의 3분의 1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의 선박이 이란에
주 타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테러가 일어나는 거고. 그 최근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요, 오만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이 운용하는 유조선 머서 스트리트가 이란이 운용하는 드론 공격으로 영국인 선장 1명, 루마니안 보안요원 1명 해서 총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에. 그 이스라엘 외에도 뭐 파나마 국적의 이제 화물선도 이제 납치당했고요. 선박 납치당했고. 이런 일들이 자꾸 요즘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조금 더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은 요번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자기네들의 그 입장을 이 요구를 쭉 관철시켜야 되겠다 싶으면은 요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다 보니까 요 길목을 그 차지해서 지나가는 선박들을 향해서 협박을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어제 오늘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 79년부터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부터 시작 쭉 해서 최근 들어서는 2008년에 또 한번 이란과 미국 군함이 연이어 충돌 사태가 있었고, 그 위협에 놓이면 바로 이란은 봉쇄 카드 끌어들고, 2011년 오바마가 이란과 협정하기 전 그 일기 오바마 행정부 일기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을 이제 서명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이란은 군사훈련을 벌이며 또 봉쇄 위협을 했고, 2019년도 계속 반복되는 연례 행사라고 볼 수 있죠. 뭐 좀 수틀리면 바로 그냥 막아버리고 위협하고 국제사회에 상장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도 그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이란이 하도 이 못된 짓들을 많이 하니까 사마귀 작전이라는 걸 펼쳤어요. 예, 그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당시 1980년도에 이제 중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8년째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이제 이라크를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군수물자나 각종 이제 전쟁을 펼치면 이제 원유가 가장 많이 필요하잖아요. 물동량. 결국엔 군수 싸움인데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해서 기뢰, 그 다음에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호르무즈 해협 위쪽이 이란 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미사일도 공격하고 거기 또 석유 시추선도 있는데 이게 상업용으로 쓰이는 시추선에다가 거기서 이제 뭐 박격포나 이렇게 미사일 같은 설치해놔가지고 지나가는 선박도 공격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당시 쿠웨이트 유조선, 즉 미국의 동맹국이죠. 근데 미국 해군이 쿠웨이트 유조선을 이제 보호하는 그 미션을 받았는데 그 유조선이 지나가는 거리에다가 이제 기뢰를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호위하는 호위함, 그 US 사멜 B 로버츠 그 초계함이 거기 기뢰에 걸려가지고 폭파해가지고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 사태로 인해서 이제 레이건 행정부에서 딱 자료조사 해보니까 이거 이란 소용이다 결론 내고, 그 18일 날 그 2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해상작전 중에 가장 대규모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미 해군, 그 다음에 해병 상륙함 USS 트렌트 해병 공지부대 총동원해가지고 그 이란 해군을 거의 초토화 시켜놨거든요. 그 해상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피해는 전혀 없었고요. 근데 뭐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이란 혁명 끝난 직후라서 이란 해군이 굉장히 열악했지 않습니까? 뭐 배척도 없고 뭐 고속정도 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해군 자산을 거의 다 완파시켜 놨던 그 그 작전이 바로 사마귀 작전입니다. 1979년에 그 이란이 이슬람 혁명하면서 이란에 있던 그 미국 자본들 이렇게 다 압수하고 미군들 쫓아내고 그러면서 그 전에 그 레자 팔레비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무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무기는 확보해 놓고 미국을 다 쫓아내다 보니까 무기는 있는데 총알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면서 혹시 군부대에서 이 쿠데타가 일어날까봐 그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들이 군부를 다 숙청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란의 군 부대가 아주 그냥 이 당나라 군사만큼도 못할 만큼 아주 그냥 그 질이 멸렬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셈이 된 거네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초창기예요. 요즘엔 규모가 굉장히 커졌지만은 그때는 이제 혁명 수대를 만들었는데 이제 막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
갖춰지질 않아서. 경호부대 수준이잖아요. 근데 해군을 운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 해군은 이란 육군 소속으로 편제가 들여다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뭐 압도적 전력으로 그냥 무차별 그냥 폭격을 해버리니까, 뭐 보면은 갖고 있는 함이 뭐 초계함, 호위함, 매척, 뭐 고속정, 삼정 뭐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완파를 시켜버렸으니까, 해병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이거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워낙 압도적 전력으로 덮어버렸으니,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저 동부 앞바다 쪽에서 셰일가스가 이제 막 채굴되면서 미국의 원유 이 자체 수급 능력이 커지면서 중동에서 갖고 오는 그 기름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가 많이 이제 떨어지니까 이 전략적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란이 거기서 더 도발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2019년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거기서 도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우디를 공격을 했어요. 사우디의 그 아바크라고 이제 세계 최고의 원재 정유소인데, 거기다가 이제 요즘 하는 거 후티 반군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이제 드론 공격하고 자살 폭탄하고 해서 다 터트렸는데, 보통 기존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세일가스 생산하기 전에는 국제 유가가 이런 테러 사태 발생하면 급락하거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이제 완만하게 안정화가 되는데, 미국이 이제 오일 생산국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미국 별명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사우디로 바뀌었어요. 물량으로 수요 공급이잖아요. 결국 가격이 공급량을 확 늘려버리니까 가격이 하루 만에 잡혀요. 그래서 이른바 이란발 테러 리스크가 이제 거의 0으로 이제 수렴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경제로, 그러니까 안보로 테러를 위협했는데 경제전으로 그냥 덮어버린 케이스가 돼버렸죠.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래저래 이란은 미국과는 이게 싸우면 안 되는 건데, 근데도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제 경제전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한 수단이 있죠. 국제정치 정책 수단으로 이제 그걸 제어를 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최근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그 테러 빈도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에너지 빈도수가.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란이 이제 오만 해협 남부 쪽, 오만 해협 앞바다, 그다음 호르무즈 남쪽에다가 자체적으로 원유 수송 항만 터미널을 개설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상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란은 이제 원유 터미널을 통해서 원유를 이제 수출할 수가 있어요. 이란만.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그 해협을 봉쇄하면 자기도 피해를 받거든요. 자기 원유도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체 수송 터미널 신축 건설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그냥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자기는 이제 수출하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피해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더 이제 에너지 테러 위협을 하는 것이죠. 미국이 그 셰일가스를 생산해내면서 중동에서 오게 되는 그 원유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이 사실은 그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 쪽으로 오는 유조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항공모함을 거기다 배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셰일가스가 생산되면서 더 이상 이제 중동에서 그 원유 실은 유조선이 미국 쪽으로 올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있는 항공모함을 철수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거기가 이제 불안해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빠지듯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그 미군 항공모함의 철수.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4년짜리 단임이라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연속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바이든으로 확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본 해군이 거기까지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서 남중국해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여기다가 인공 무인도 세워놓고 이란처럼 자기 영해권이라고 주장하니까
미국 해군이랑 거기서 들이받고 이제 대치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원유 길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원유 수출국이 되니까 미국은 솔직히 내가 7함대가 이제 우리 태평양에 있고 5함대가 거기 항상 정박돼 있거든요. 그 전략적 요충지니까. 근데 5함대를 빼가지고 여기 남중국해로 파견했어요. 동북아시아로 파견했어요. 어허. 트럼프 행정부터. 그래서 동아시아에 그때 엄청난 전력이 집중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반중이죠. 중국 견제. 그러면서 그 빈 공간 어떻게 할 거냐. 세계 해군의 2위가 일본이에요. 그 일본 너네가 와서 같이 여기서 초계 임무 진행해라. 지원하고 호주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보 어그리먼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 오면서 이제 다 이렇게 틀어져 버린 거죠. 자, 이번에는 하마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란 호르무즈 얘기해서 갑자기 하마스로 이야기가 튀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이란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동안 사실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가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 쪽을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왔었는데, 하마스가 드디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이제부터는 가자 지구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으로 이 거점 지역을 좀 옮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근 이제 이스라엘 현지 보도에 따르면 그 전술적으로 가자 지구는 이게 전술 변화가 생긴 게, 전술적으로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공습에 이제 무방비로 노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장벽의 수호자 작전에서 볼 수 있듯이 뭐 개전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이 공습해가지고 뭐 지하 그 테러 턴을 다 완파시키고 파괴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반격할 수가 없어요. 시작하면 다 파괴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심 끝에 이제 하마스도 자기들의 이제 병력을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하자. 그게 이제 레바논 지역이죠. 레바논 지역에는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동시키면 이스라엘이 반격을 못 하거든요. 이제 해외니까. 레바논한테 반격을 못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 반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아염돈 효과를 이제 얻는 거죠. 첫 번째가 전술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략적인 요인인데, 하마스는 장복의 수호자 작전 당시에 보도했듯이만 이제 대대적인 언론전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국지적인 가자지구에서 전투가 아니라 이걸 지역 전쟁으로 확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반 이스라엘 세력 하면서 이란 축 세력들이 전쟁에 계속 참여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슈화되고 여론 가열화되고 EU까지 개입하게 되고 국제 무대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말리는 형국으로 이렇게 좀 EU도 개입하고 외교전까지 견업할 수 있는 이제 전쟁의 규모가 커지니까 국소전에서 이제 지역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전략적 이익들 다 챙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술 변화가 있었다라고 현지 매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쪽에서도 이스라엘과의 충돌이 계속 자주 일어날 것 같네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인 에브라임 라이시, 그 헤즈볼라, 또 하마스의 강력한 후원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그 헤즈볼라, 하마스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뭐 요번 그 헤즈볼라 그 공격에도, 로켓 공격에도 알 수 있듯이 이게 하마스랑 헤즈볼라랑 같이 텐덤 해가지고 이제 공동 작전을 펼친 거거든요. 일종의 군사적으로 보면. 근데 그거를 그러면 누군가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란이라는 것이죠, 배우가. 이거는 이제 공식 매체, 그 미국의 안보 매체인 브레이킹 디스펜스에서 나온 건데, 이스라엘이 그 머서 스트리트 선박 공격을 이제 국제사회에 이슈화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그 죽은 선장인 영국 사람이고 해가지고 영미와 이란의 대립구도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인정하고 영국도 그렇고 국제 안보리에 이제 상정하겠다라고 엄포를 놨는데, 이란이 이거를 보고선 견제 차원에서 헤즈볼라한테 바로 이제 이른바 오더를 때린 거죠. 바로 공격해라.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뭐냐면, 금요일 날 그 헤즈볼라 로켓 공습이 진행될 때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헤즈볼라의 카셈, 하마스의 하이니에와 아주 깊은 면담을 나눴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과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그 친분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 그 대통령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취임할 때 그 취임식 당시에 그 의전 서열을 보면 이제 누가 친소 관계가 이제 드러나는데 앞자리 상석에는 대부분 그 가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슬라믹 지하드 사무총장이 앉았고 그 다음에 하마스 정치 총국장이 앉았고 또 카셈 헤즈볼라 사무부총장이 앉았고 이렇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이란 축 세력들이 이제 앞에 쫙 배치돼 있고 그 뒤에 한 네 자리 뒤에는 EU에서 온 사무부총장이 착석을 했죠. 그 뒤에 이유가 자꾸죠. 예, 예전엔 반대였거든요. 로하니 대통령 시절에는 로하니가 이제 외교통이니까 그 EU 쪽 그 사람들 앞에 딱 전진 배치하고 하마스는 들어오지도 못하죠. 그러기는 공식 자리니까. 근데 여기서는 거의 거꾸로 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가 아주 기세가 등등해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인연이 라이시 대통령이 꽤 오래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2017년 대선 패배 후에 그 낭인 시절에 이제 라이시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 당시 낭인으로 이제 레바논 이스라엘 국경지구 방문해서 예루살렘 해방이 멀지 않았다라고 막 선언하고 헤즈볼라에게는 이제 군사적 행동뿐만 아니라 이슬람 문화와 체제를 건설하는 데 힘써달라라고 이런 훈시도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또 이란 축 세력에 가서도 이제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고 그래요. 군사 사회를 받고. 그래서 이라크 소재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카타이브 세이드 알시아다는 라이시 대통령이 당선된 걸 보고 이제 막 환호를 축제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세상에 왔다고. 그 정도로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오면 친분이 굉장히 끈끈하다는 얘기죠. 아휴, 이래저래 참 이스라엘 입장에선 걱정이 좀 태산일 것 같은데 지금 라이시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하자마자 외교안보 이쪽으로 이제 확실히 하고 하마스, 헤즈볼라 다 불러들여가지고 친분을 과시하면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도 일어나고 또 가자 지구에 있던 하마스가 레바논 북쪽까지 올라가서 양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하고 로켓포가 날아오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안보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 시급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그 총리인 베네트가 제대로 뭐 이렇다 하게 군사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다가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반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뉴스인데 이것도 역시 베네트 정부의 연정에 라함 정당, 이슬람 정당이 아랍 정당이 포함돼서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브레이킹 디펜스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워낙 이제 바이든 행정부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하고 핵 협상해야 되는데 또 분쟁이 일어나면 골치 아프니까 좀 자제하라. 그런 압력으로 이제 그 포사격으로 대화력전으로 이제 제한적인 보복을 했는데 그거로 사람들이 인식했는데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내부 방침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제한전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와 맞춰서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이스라엘 하원 보도에 따르면 메르츠당 소속 그 조빈 크네세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내각이 군사 행동을 결정하면 연정 파트너인 라함과 메르츠 정당은 연립 내각을 탈퇴할 것이다. 탈퇴하면 정부가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베네트는 이제 군사 조치를 취할 때 항상 이제 라임하고 메르츠 정당이 이제 허락을 받아야죠, 사실상. 그래서 그 베네트 라피드 정권의 군사적 조치는 사실상 라임 메르츠당에 의해서 이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그 외교적 압력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내각의 그 불안정성에 기인해서 이제 제대로 효과적인 안보적 대응을 못한다라고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연정의 라함 정당하고 메르시 정당을 끌어들인 게 이게 문제가 되는군요. 예. 여기 덧붙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미시적인 접근이고요. 더 큰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 미국의 안보보수 싱크탱크인 그 센터 포 시큐리티 팔리시의 그 데이비드 윈서라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라크 부시 행정부 뭐 각 정권을 통해서 이제 이라크 정책을 담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안보 정책을 뭐라고 이렇게 비판했냐면 전략적으로 깜깜이다, 전략적 난동증을 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최근 그 자료를 보니까 누구한테? 이스라엘의 그 현재 안보 정책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거죠. 그렇죠. 답답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데 이 IDF군 이스라엘 군은 이제 전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데 전략적 시각이 이제 부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헤즈볼라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이스라엘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2번 붙었는데 2번 다 이겼거든요. 전투로는. 2000년대 이겨놓고 또 빠지고 2006년도에도 헤즈볼라하고 한번 붙었는데 이겼는데 또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동 국가에서는 이제 억지로는 의미가 없다. 실효성이 있는 안보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다 이겨놓고선 전투에서 이겨놓고선 그 점령지를 관리를 안 하고 빼버리니까 하마스가 이제 버티기 작전으로 해가지고 레바논 남부의 최고 실력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격퇴한 최초의 그 무장 세력이 헤즈볼라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야. 전투에서 이긴 게 아니라 끝까지 버텨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테리토리를 축소시킨 장본인이 헤즈볼라고. 그때 이후로 헤즈볼라의 그 몸값이 커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레바논을 완전 장악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전략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냐, 이게 이란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상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혁명 수비대의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라고 보면 돼요. 용병 하청업체라고. 그러니까 깃발만 안 단 사실상 하청업체처럼 운용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복잡 단아한 거를 이제 뭐 국내적 정치 요인도 있지만은 전략적인 관점으로 해서 이게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전리품을 챙겨야 되거든요. 지역을 관리해서 안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 이기고 빼고 가자도 지금 2번째 싸우잖아요. 이기면 뭐예요? 또 국제사회가 원조 자금으로 다시 무장하고 또 싸우고 무한반복, 이런 약간 연옥에 갇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시각을 빨리 깨라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주문하고 있죠. 그게 이스라엘이 그 1967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골란 고원하고 동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 비난이 굉장히 지금까지 있거든요. 너네들은 지금 불법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아마 그런 국제사회의 지적과 비난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 내지는 트라우마 또는 뭐 눈치 보기 이런 것 때문에 가서 두들겨 부시기는 해도 거길 점령하고 거길 뭐 관리하고 그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클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감독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 데이비드 웜서라는 그 연구관이 또 지적을 했는데, 아, 그분하고 나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수준이 이제 딱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책임도 있지만 서구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하.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중동의 주적은 이란입니다. 근데 서구가 이란을 맞상대하기에는 버거우니까 이란을 제외한 차순위 전략이 뭐가 있을까 해서 고민한 게 팔레스타인 이슈를 해결하면은 이 정도 양보하면 이스라엘과 주변국이 친하게 지낼 것이다 라는 대명제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공격 안 해요, 절대. 서구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외교적 압박만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 책임이고 또 서구 책임이에요. 이 프레임을 깬 게 바로 아브라함 협정이거든요. 이제는 이란을 주적으로 상대해서 이제 UAE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붙은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기존의 방식은 이제 답습하지 않겠다 하면서 사실상 베트남야후의 기획이고 총감독은 이제 후기 연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근데 그게 4년 만에 실시한 지 1년 만에 이제 파국을 맞이한 가능성을 보이니까 좀 아쉬울 따름인데,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내이션 빌딩을 했었어야 된다. 점령해서. 지금 미국이 지금 아프간에서 퇴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간은 문명률도 높고 부패하고 하니까 내이션 빌딩이 안 돼요, 국가 재건이. 근데 레바논은 한때 중동의 금융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중동의 파리라 그랬죠.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진짜 헤즈볼라한테 당해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이런 전략적 미스에서 판단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의 길을 가야 된다. 서구도 시각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총평을 했습니다. 그 원서 연구원이라는 분이. 이스라엘도 이제는 그러면은 뭐 유럽이나 EU나 또 미국이나 이렇게 서구 여러 나라들의 참견, 간섭 이거 안 들으려고 하겠네요. 베네트 정권이 들어오면서 친 바이든 성향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바이든 시킨 대로 할 겁니다. 아마 서구 시키는 대로.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중동 이야기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